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신변 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 자리를 대신해서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예,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진입니다. 신유진 변호사는 결혼하고 지금 신혼여행 중이에요. 신혼여행 중입니다. 지금 프랑스 니스 해변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야, 행복하겠네요. 그럴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결혼하고 이틀 지났는데 행복하겠죠. 네. 저분 왜 저런지 모르겠네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에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인사들이 이 정보경찰을 대거 동원해서 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라든지 성완종 리스트 뭐 여러 가지 당시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 대응 방향이라든지 시민사회의 동향 이런 것들을 수집을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선거 관련 정보, 그러니까 선거 대책 같은 것도 지금 마련을 했고 진보 교육감에 대한 대응 방향, 뭐 제압 방향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언론사를 사찰한 정황이라든지 언론사의 경영권에 개입한다는 정황 또는 뭐 경영권이나 뭐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까지 기획하는 등 여러 가지 거의 모든 이슈들이 이 당시 정보경찰들이 수집한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언론사 사찰, 선거 개입, 세월호 문제까지 개입. 뭐 70년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찰청 특별수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 법적으로 결국 걸 수 있는 건 또 직권남용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허. 해서는 안 되죠. 상당히 잘못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 더 나가면 60년대 같아요. 70년대 중앙정보부 뭐 이런 거.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 직권남용밖에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그걸로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 사실 직권남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 그렇죠. 법률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해야 마땅한 그런 사안입니다만 선거에 개입한 부분을 제외하면은 참 처벌하기 애매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지시하면은 경찰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 내용까지 착착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분명히 이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예. 경찰이 지금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조윤선 정무수석이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어떤 혐의입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입니다. 의무 없는 일을 시켜서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직권남용죄로 대부분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그 지난 정부에서 문제됐던 부분들 무죄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검찰 송치는 됐지만 검찰에서 다시 또 어떻게 조사를 더 할지는 예. 모르겠지만 만만치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 개입, 노골적인 언론 사찰. 우리 YTN도 죄송합니다. 우리 YTN도 좌편향 방송으로 낙인 찍고 민영화 계획까지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 YTN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했던 측근이었던 언론 특보 출신을 사장으로 임명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2012년 기점으로 예. 아마 이 2012년 대선을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 되는 것처럼 예측 조사를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됐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후로 YTN은 조금 문제가 되는 언론기관이다라고 해서 이런 사찰과 비슷한 행동들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글쎄 그 뒤에 몇 가지 좀 빌미를 좀 잡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관련돼서 YTN이 단독 보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의 최초 교신 내용을 뭐 단독 보도한 것 이런 것들 통해서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니까 뭐 문제를 삼았던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뉴스라든지 이렇게 방송에 패널로 출연했던 인물들이 좀 당시 민주당 성향이었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된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자면 이런 분석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 YTN뿐만 아니라 이 방송사들을 민영화해서 이것을 이제 재벌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나눠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방송사들이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돈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어디 보자면 YTN 같은 경우도 이게 국유 이제 국가 소유의 이런 그 방송사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민영화해가지고 누구한테 좀 불화하겠다 이게 그런 의도로 하다 보니까 조금 과장해서 이런 정도까지 이런 일종의 공작을 한 게 아닌가 해서 들어요. 문건을 보고한 수 있다고 가정해도 내용이 좀 허무맹랑해요. 이 좌편향 인사라고 하면서 2명 정도만 딱 언급해가지고 예. 당시에 이제 이철이 두문전략 연구소장이었죠.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사람만 막 출연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아닌데 과장해가지고 보고를 했던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 봐야죠. 박준 변호사하고 저하고도 출연 많이 했었는데 YTN에. 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해할 수가 없죠. 예. YTN 직원의 40%가 특정 지역 출신이라서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죠. 야권에 호의적이다. 그럼 보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논거를 만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정보경찰이 뭔가를 해서 보고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문건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정보경찰이 뭔가 이제 정보를 생산할 때 보면은 끈덕지가 될 만한 건 다 끌어모으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사실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뭐 사실 이 정도 40% 정도는 특정 지역이 차지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런 방송사들. 뭐 어때서요 그게? 그리고 이게 뭐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는데 이게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거는 지역적인 어떤 그 지역 감정을 또 조장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포함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예. 강신명 전 경찰청장 최근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같으면 구속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다툴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돼버립니다. 본인이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개입했던 부분 이거는 공선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강신명 정 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정보국장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보국장 시절에 작성했던 문건들이 보면은 선거 관련 문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점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아까 잠시 추가로 좀 설명드리자면 직권 남용 혐의가 잘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직권이 존재해야지 남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존재인데 직권이 없는데 만들어서 남용을 한 행위는 이게 처벌이 안 돼. 희한한 오히려 이게 뭐 더 나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 경찰에 그 수사 종결권을 주면 안 된다. 네. 그 예로 정보경찰 예를 많이 정보경찰을 뭐 문무일총장도 되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정보경찰이 사실은 왜 무섭냐 하면 너무 많습니다. 조직이. 비대하다고 봐야 돼요. 경찰서 단위로 정보과 같은 게 있는데 그 한 명 한 명이 다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보 채집할 수 있는 뭐 국가정보원이나 다른 뭐 검찰청에도 대검에도 정보기획관 같은 게 있는데 그 인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조직이 비대한 거 아니냐 또 그거를 관리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뭐 충분히 그 부분은 좀 일리는 두 가지 정면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이 사건 자체를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스스로 공개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자면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이 왜 자꾸 이렇게 정보경찰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라고 하냐면은 사실 과거에 그 대검의 그 범죄정보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범죄기획관. 그 자리를 사실 누가 했었느냐면 옛날에 우병우 씨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검찰이 다 가져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좀 두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그런 면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정보경찰이 뭐 어때 필요 악입니까? 아니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원래 어떤 일을 하는데요? 원래는 선거 같은데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아요. 조직이 비대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다 이런 표현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선거 같은 경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좀 전에 우리 장 기자 말한 것처럼 보급거리 만들려고 지금 정복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지금 정보경찰관들의 숫자가 3,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보경찰 스스로도 3,000명은 더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일선에서 취재를 할 때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수사경찰이 한 60, 70% 정도의 병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수사경찰이 한 2만 명 정도 조금 못 미치는데 적어도 10,000명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맨 처음 이게 정보경찰이 만들어진 것은 일제시대 때 고등계 경찰이 원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해방 이후에 간첩 잡는 보안과 형사와 정보과 형사 이렇게 부분이 되긴 했는데 이 정보과 형사들이 이제 과거 그 독재 정권 하에서는 민주화 운동단체라든지 야권 인사를 감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서거하신 지 10주기가 됩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전담 마크맨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줄이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찰 비슷한 행동들을 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요즘에 실제로 간첩들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간첩이 어디 잘 없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사실. 여러 가지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었으니까. 몇 가지 이제 대안이 좀 있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정보경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보경찰의 활동비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급여 외에 급여에 준할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다고. 근데 그 활동비의 상당 부분은 국정원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게 나오는데 더군다나 이게 국정원 예산으로 딱 찍혀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각 행정기관의 특별활동비 형태로 막 분산되어 있는 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다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는 점, 조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반드시 없앨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화경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발음이 좀 그런데, 네. 이 대화경찰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정기관 앞에서 아무리 시위를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가느냐? 지금도 정보경찰에 가거든요. 정보경찰에 가서 왜 시위하십니까? 라고 해서 내용을 딱 적어가지고 이게 보고를 한다는 거죠. 이런 정도는 사실 순기능이 더 많다라는. 범죄 정보하는 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처럼 비대하게 돼가지고 범죄가 아닌 다른 어떤 일반 사회 영역에 사찰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는 또 그렇게 충분히 쓰이고 있잖아요. 예산 국정원 그렇죠. 예산 통제 안 받는 예산 받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얘기 해보죠. 지난달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씨가 해당 범죄 외에 10대 여고생을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범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CCTV에 다 잡혔다고요? 네. 하도 여러 차례 위협을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하는 바람에 이 여고생이 CCTV를 따로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는 거의 다반사였고 문을 두드린다거나 배를 누른다거나 오물을 투척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붙잡으러 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CCTV 내용이 지금 공개된 거에 보면은 바짝 따라 붙어가지고 거의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여중생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거 신고해야 된다.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 차라리 이렇게 CCTV에 포착이 되고 내가 안 잡힌 게 정말 어떻게 보자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피해 여중생 같은 경우는 이것을 경찰에 제출해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증거로 쓰려고 했던 모양인데 경찰은 그렇게 도움을 좀 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경찰에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없다는 게 참 힘들어요. 지금 스토킹 관련 법안이 지금 엄청나게 갖다 다 지금 폐기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20대 국회도 많이 가 있는데 문제는 스토킹 법안이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범죄가 일어나요. 상해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협박이 일어난다든지 계란이 투척된다든지 명확한 그런 게 없는 한 경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했던 말 그거예요. CCTV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그래서 설치했고 지금 포착된 것만 그거라면 얼마나 많은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막지 못했던 거는 스토킹 관련법에 처리 안 된 부분도
일부분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처벌할 수 있긴 있습니다. 아니 뭐냐면은 경범죄처벌법에 보면은 물건 던지기 등 위협행위, 지속적 괴롭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오물투척, 불안감 조성 이런 것들이 경범죄처벌법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아닌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경범죄라서 이렇게 벌금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경찰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벌금형이라도 어떻게 좀 했다면 좀 이런 피해까지 왔을까? 이 경찰의 공권력 발동이 어떨 땐 너무 과잉이어서 문제고 그렇죠. 또 어떨 땐 너무 소극적이라서 문제고 이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게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조치라 하죠. 미리 접근 금지를 시킨다든지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토킹법인데 그거 자체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뭔가 스토킹하고 있는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방할 수 없었던 또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접근 금지 이런 건 못 하나요? 그런 민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거 어긴다 하더라도 뭐 과태료나 이렇고 접근 금지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입증하려고 하면 또 지금처럼 CCTV 설치해가지고 해야 되고 CCTV 설치됐다는 건 곧 뭐냐면 벌써 범죄에 농후하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노출이 됐었다는 얘기죠. 상당 기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늦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최종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앤드? 지금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주장할 거예요. 근데 심신상실이라면 무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행설수설하는 모습 봤을 때는 심신미약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는 행동이 상당히 계획적이거든요. 어디 입구를 막아놓고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심신미약이 된다 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이제 2명은 숨졌고 또 1명은 중상, 뭐 몇몇 명 중상을 입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범죄에 됩니다. 그래서 감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20년 정도의 아주 무거운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것 같아요. 예. 다른 얘기 해보죠.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떠든다면서 초등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서 얼굴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야. 이게 참 지난 21일 오후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4학년 담임 교사가 뒤쪽에 앉아있는 학생이 너무 심하게 떠든다라는 이유로 이 스테플러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 맞은 학생은 11살인데요. 안경이 깨지면서 눈과 코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눈 주변이 찢어졌고요. 자칫 실명할 뻔했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한동안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탬플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치키스 그거 말하는 거죠. 예. 호치키스. 한 번만 하세요. 정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잘 거고요. 몰라요 스테플러. 예. 근데 상당히 이게 무게도 많이 나오고. 아니 이거를 작은 게 아니고 좀 큰 거. 무거운 걸 던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던졌는데 안경을 맞았고 안경이 깨지면서 눈에도 상당히 지금 상처를 입었고 코도 좀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암만 떠들어도 이걸 애들이 떠들기 여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성인이 맞아도 크게 다칠 수 있는 건데. 큰일 나죠. 아이한테. 이 교사는 왜 그랬을까요? 글쎄 이게 스테플러 이게 사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를 던져도 좀 다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교실 뒤쪽에 있는 학생들까지 날아갔다 그러면 꽤 세게 던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교사의 변명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끄럽게 떠들어서 제지를 시키려고 던졌고 맞히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글쎄 맞힐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맞았다라는 건데요. 글쎄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죠. 거기 던지면 누구라도 맞을 수 있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렇죠. 아무리 욱해도 던지면. 아이들이 떠들면 어떻습니까? 그거 떠든다고 그걸 던집니까? 그걸 혼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이제 화를 낼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 가해자인 교사가 50대라고 해요. 이 정도면 상당히 교육 경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과거에도 혹시 이분한테 혹시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통상 보면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고요. 그렇죠. 계속 이런 경우가 누적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 같으면 학교나 혹은 교육청에서 무슨 제재를 가하겠지만 징계도 받고, 예. 형사적 처벌도 가능합니까? 지금 아동복지법상의 학대 행위도 될 수 있고요. 그걸 떠나서 상해죄죠. 상해죄가 될 수 있고 특수상해가 될 수가 있어요. 특수상해. 특수상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뭐 의도했지 않고 뭐 이게 뭐 맞출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뭐 자기 생각이고 뭐 처벌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신의 딸들에게 시험지 유출한 혐의인데 징역 3년 3년 6개월 6개월 나왔죠. 상당히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7년 구형을 했거든요. 7년 구형을 하고. 업무방해죄잖아요. 업무방해죄로 제가 범죄가 2개, 3개 된다 하더라도 7년 구형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업무방해죄 많이 구형하면 3년 정도 구형을 하고요. 집행유예 많이 나오고요. 주로 집행유예. 단기실형 1년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3년 6월 나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재질을 안 좋게 본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 자신이 계속해서 난 아니다. 예. 범죄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크게 작용했겠네요. 재판부에서도 이게 끝까지 부인을 하니까 이렇다면 7년에서 검사가 이렇게 구형한 거에 절반 정도 딱 떼서 하는 거는 그래도 나쁘다는 뜻을 보인 거거든요. 뭐 5년까지 하기는 조금 무리고요. 사실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6월 했다는 거는 범죄 부인한 거에 대한 어떤 괘씸죄도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이 2명의 쌍둥이 그 예. 딸들이 범죄에 가담했거나 예. 아니면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근데 일단 미성년자라는 점 뭐 이렇게 적극적인 가담이 아닌 점 이런 점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일단 이 두 그 학생들의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예. 그거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좀 무겁게 처벌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혐의로 내세운 걸 재판부에서 일단 다 인정한 거지 다 않습니까? 인정했었죠. 다 인정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딸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잘 보게 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완전 한 가정이 큰일 날 일에 처해져 버렸네. 만약에 이제 항소심 갈 겁니다. 아마 항소 제기를 하겠죠. 아버지 입장에서 피고인이 항소 제기를 했는데 인정을 하면 저기서 반 정도 이상 줄어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인정하기도 사실 좀 애매한 너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와버렸어요. 네, 너무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범죄를 부인해야지 딸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은 아마 끝까지 부인할 인정하면 가능성이 딸들이 위증죄가 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참 문제 이래저래 생기기 힘들어요. 때문에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네. 일단은 재발 방지가 돼야 되는데 일단 학교 보안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CCTV 같은 거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두 번째는 이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는 못 가게. 그렇게- 상피 제도로 그러죠. 예. 좀 의심이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못 믿겠어요, 전 잘. 글쎄,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보면은 네. 이제 가끔가다 같은 학교에 이제 그 부모 자식 함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 그냥 공부 내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보면 성적이 좋다. 이거 그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꼭 보면은 특별 대우를 받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글쎄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부모와 자식 한 학교에 있는 거는 좀 피하는 법률적으로 좀 제재할 피하는 필요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장영희 기자 수고했고요. 오늘 신변 대신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잠시 후 4부 더 보수로 또 네, 다시 또 봐야지요. 함께할 예정이니까. 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